오늘은 제6강, 고려시대 강의 6강입니다. 무신난과 농민항쟁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도 고려시대 하면 뭐가 생각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무신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좀 더 아시는 분은 정중부의 무신난. 고려를 한 500년 정도 지속되는데 딱 그 중간쯤 해당하는 시기에 1170년에 무신난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왜 무신난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하고 이런 무신난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농민항쟁이,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농민항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얘기들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신난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가까운 원인이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좀 먼 원인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조금 먼 원인을 따지자면 지난 제5강에서 강의한 것처럼 문벌 귀족 사회, 문신 위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문벌 귀족 몇몇 가문 중심으로 권력이 모아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는 사회가 혼란해지고 더더욱 무신을 생각해 줄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것이 큰 문제고, 물론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이제 무신 차별이 있었고, 여기에 얹혀진 것이 뭐냐면 의종이라는 임금입니다. 이 의종이라는 임금은 취미도 잔치고 특기도 잔치, 그냥 잔치도 아니에요. 야외 잔치. 예? 이 오락이 주특기예요. 놀고 마시는. 예? 그 의종대 기록을 보면요, 하여튼 뭐 거의 매일 나갑니다. 해가지고 야외로. 근데 문제는 나가서 그렇게 많이 노는 것도 문제지만 문신들만 논다는 거예요. 문신들만 술 먹고 서로 시도 하나 짓고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인탕 노는 거고요. 무신은 뭐 하냐? 보초 쓰는 겁니다. 보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도 뭐 뜨거운 여름날 자기들은 천막 치고서 싹 안에서 먹고 마시는데 무신들은요, 바깥에서 때 앞에서 보초 서야 된다거나 거꾸로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야외에서 보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보초 쓰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다 잘 챙기질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밥도 굶는다고 돼 있어요. 아주 무신차별의 양상이 계속 지속되게 내려왔지만 의종시대에 이 잔치문화, 야외 잔치를 많이 나가면서 더욱더 무신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너무 의종이 문신들하고만 이렇게 놀다 보니까 문신들 중에서는 무신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이제 감정까지도 건드려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대표적인 게 이제 김부식이라는 분, 가장 대표적인 삼국사기를 쓰고 고려 문벌 귀족의 아주 대표 가문, 경주김씨 가문의 하나인데, 그 김부식의 아들 중에 김돈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돈중. 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당시에 정중부는 장군이었고요. 나이도 좀 있었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을 쫙 길렀어요. 근데 이 나이 어린 김돈중이 연애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보초 쓰고 있는 이 정중부를 보고서는, 이야, 그 수염 멋있다. 에? 이 수염도 촛불에 타냐? 그러면서 촛불을 갖고 와서 수염을 끌어올린 사건이 나왔어요. 예? 참,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심하죠. 그 당시로 볼 때 그만큼 이러한 해프닝 자체는 물론 김돈중이 지나친 거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무신차별이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중부가 화가 나가지고
김돈중을 때렸어요. 나중에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가 정중부를 벌을 주려고 매질을 하려고 또 거꾸로 왕이 겨우 말렸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무신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이 씨름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이 씨름과 같은 형태입니다. 해가지고 뭐 정식 씨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수박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스포츠가 있는데 이것도 마치 서로 문신, 무신 뭐 서로 겨루기도 하는데 문신과 무신이 마침 겨루는데 무신이라고 다 힘이 센 건 아니잖아요. 문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신이 막 도망갑니다. 못 이기고 도망가니까 거꾸로 도망가는 그 무신한테 뺨때기를 때리면서 에이 부끄러운 거 도망을 가다니. 야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무신으로서 그래 도망이 나가냐? 그러면서 뺨때기를 때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신들이 바로 누적 때 오던 그 이전서부터 문벌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무신이 차별을 받아오고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배층끼리 갈등을 겪고는 양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무신 그중에서도 하급 군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장군들도 많은 차별을 받아가지고 불만이 있던 터에 바로 이 의종의 행태 야외 잔치를 즐기면서 문신들만 즐기는 이 행태 그리고 비인간적인 아까 김돈중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겹쳐가지고 무신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요즘 말로 못 참겠다 깨꼬리. 그래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날을 딱 정합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1170년입니다. 1170년 보현원이라고 하는 절에 이제 또 놀러 가게 돼 있어요. D-Day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의종이 탁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이제 자정에서 이제 놀러 갈 그 지점에 무신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다 죽였죠.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보현원에서 개경으로 돌아와가지고 개경에서도 문신이란 문신은 그 당시 구호를 외치기를 무릇 문간의 관을 쓴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러면서 피해 살육이 거행된 것이 바로 1170년 무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정중부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아까 김돈중과 정중부의 사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정중부가 정권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정중부의 무신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신 귀족이 문벌 귀족 사회가 무신난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이제 무신의 세상이 된 것이죠. 뭐가 바뀌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책을 무신들이 갖는다는 점. 문신 시대, 문신 귀족 시대에는 가질 수 없었던 직책을 무신들이 권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물론 달라진 거죠. 또 왕도 바꿨어요. 의종을 쫓아내고 명종을 갖다가 왕위에 올렸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달라졌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냐? 만일에 이러한 무신난이 어떠한 개혁의 의지나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정책을 피고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백성들한테도 다른 게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못 참겠다.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신들끼리 그다음에 또 갈등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무신들이 무신 세상이 됐지만 최고 권력을 누가 갖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무신 시대 보면은 이렇게 편명이 납니다. 정중부에서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최고 집권자가 되고 경대승에서 이의민에서 최충원 뭐 이렇게 하살표 표시로 근데 이런 것들이요 무슨 대단한 원칙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이게 바뀐 게 아니고
이 권력 다툼이에요, 단순하게. 경대승이라는 사람은 키도 컸고 아주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대승이가 집권을 딱 한 것이고, 경대승이가 집권했는데 그 다음에 이의민이라는 사람,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천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절의 종의 그 노비였고 천민 출생인데 정말 심은 천하장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군인이 됐냐면 완전 건달이었거든요. 건달이고 뭐 건달은 보통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건달이 말이죠.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가나에 끌려가 가지고 매질을 하는 매질. 예? 근데 이 이민희는 얼마나 건장한지 그렇게 맞고도 끄떡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매질을 하던 수령이 이 이민희는 저렇게 패도적 견디니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군인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네가 그 건장한 체구를 국가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이민한 사람은 뭘로 유명해졌냐면요. 의종이 이제 무신난을 일으킨 다음에 의종이 경주로 쫓겨갔거든요. 나중에 뭐 다시 또 그 다음에 문신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종을 다시 불러들여 와서 뭐 나라를 갖다가 다시 바꾸려고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무신들이 다 물리쳤는데 자꾸만 의종이 살아있는 한은 문신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의종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민한 사람이 경주에 가가지고요. 이 심이 얼마냐면 의종을 갖다가 이 꺾기로 두 손으로 욱 해가지고 예? 몸통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절단 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의종을 그냥 꺾기 한 방으로 죽였다 그래요.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세고 신분은 천민이고 이런 사람이 경대승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최고 집정자 된 거죠. 특별한 비전이 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권하면 또 거기 따랐던 사람들이 다 지방수령으로 나가가지고 지방수령 나가서 자기 이권 챙기기에 바쁩니다. 백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이민희가 최충원으로 바뀌는 과정도 보면요. 얼마나 이들이 비전이 없었고 특별한 개혁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권력 다툼인가를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출세하니까 그 아들 둘이 너무나 이게 행패를 부려요. 아버지의 건선을 믿고 하도 이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쌍칼이라고 했습니다. 쌍칼.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지영이라고 그 아들 이지영이가 최충원이라는 사람 뒤에 왜 최충원으로 바뀌냐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집권자 이민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지영이가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비둘기를 가져와요. 훔쳐요. 그러니까 이 최충수는 비둘기를 뺏기니까 형한테 가가지고 최충원한테 가서 나 억울합니다. 저 이민의 아들이 내 비둘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최충원은 처음에는 뭐 가냐에다가 이 동생이 자꾸만 이거 안 됩니다. 저것들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권력을 다 오로지 하고 창고에는 음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저러니 저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충원이가 전격적으로 이민과 그 아들들을 제거해버려요. 제거의 근원이 시작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뭘 말해줍니까? 무신이 정권을 잡았지만 어떤 개혁 의지라든가 새로운 비전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그것도 오래 가지다. 정중부에서 경대승 10년도 안 가요. 경대승에서 이이민 몇 년 안 갑니다. 이이민에서 최충원 한 10몇 년 갑니다만은. 그 다 하루살이처럼 이게 살고 하다가 최충원한테 온다. 최충원은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최충원은 다른 무인하고는 달리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다른 정책을 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신을 우대한 거예요. 어차피 칼자루는 무신이 잡았는데 무신들 위주로만 정치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문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또 그나마 자신의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좀 제도화시켜서 좀 제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정별감 뭐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그 뭐 정중부나 경대승이나 이민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비록 무신 집권자지만. 그래서 최충원은 세습이 됩니다. 최충원은 자기가 집권하다가 자기 아들 최우한테 넘겨주고요. 최우는 자기 아들 최항한테 넘겨주고, 최항은 자기 아들 최의한테 넘겨주고, 이 4대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우리 이걸 갖다가 최씨 정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씨 무신 정권 혹은 이 최씨 무인 정권은 4대에 걸쳐서 나름대로는 문신을 우대하고 좀 제도화시키면서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어졌고,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전에 문신이 잘한 건 아니지만 무신들의 경우에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개혁 의지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무신난을 겪으면서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신들이 그전에 못 가졌던 것을 경쟁적으로도 가지려다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반 백성의 그 의무가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를 짓는 데 대한 토지세를 내야 돼요.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특산물을 또 냅니다. 자기 고장에서 나는 특산물, 그걸 곡물이라고 그래요. 곡물. 그 곡물을 갖다가 또 이걸 내야 돼요. 세금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근대 시대에 아주 뭐 특수한 것인데 노동력, 일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갖다가 제공해야 돼요. 그걸 요역이라고 합니다. 요역.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세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요역이에요.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왜냐하면 노동력을 국가를 위해서 뭐 궁궐을 짓는다, 성을 쌓는다 해서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농사도 못 짓고 가족도 부양 못 하죠. 이게 노동력 제공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궁궐을 새로 짓는다, 성을 새로 쌓는다 그러면요. 백성들의 가슴은 덜커덩 주저앉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 노동력에서 굉장히 참 우리의 상상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식사를 안 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와서 어느 공사 현장에 가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무상으로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락을 자기가 싸가야 돼요. 심지어는 웬만한 도구 있죠. 도구도 자기가 가져가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도구를 가져가고 음식도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 노동력이 굉장히 힘든 거죠. 여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학 하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어느 궁을 짓는데, 크게 궁을 하나 짓는데, 이게 의종 때 얘기예요. 의종 때 얘기인데, 궁을 하나 짓는데, 어떤 사람이 맨날 도시락을 못 사와요. 그래서 맨날 굶습니다. 와가지고. 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고 조금 먹거나 아니면 굶어요. 근데 어느 날은 부인이 갑자기 강주리에다가 음식을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한테 나눠줬죠. 근데 맛있게 먹다가 아니 근데 이게 어디 나와서 사왔느냐? 응? 너 어디서 도둑질 해왔냐? 뭐 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쌌는데 이걸 벗어주면서 보니까요. 자기 남편이 맨날 굶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음식을 해갖고 와서 했던 공사장에 와서 남편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고려사에 나오는 의종시대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노동력이 힘들고 물론 그 이전에 토지세나 곡물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견디다 못해서 농민항쟁을 일으키는데
이 농민항쟁은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이게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나와서, 무기를 들고서는 죽자 사자 항쟁하고, 물론 그런 예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3단계를 보통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농민들의 움직임이. 본래는요, 농민들은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도 정착 생활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래야지 국가로 볼 때도 주소도 명확하고 조사대에서 세금도 매기고 하는 겁니다. 해서. 근데 너무 세금이 많이 날아들면 세금을 내다가 견디다 못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도망가 버려요. 떠나버립니다. 저 산속으로 떠나버려요. 그거를 유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의 이 항쟁의 첫 번째 사실 단계는요. 무력항쟁 이전의 첫 번째 단계는 유망이다. 유망. 유자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망자는 없어진다. 흘러서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 세금을 내고 있느니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이 농민들은 백성들은요. 웬만하면 견디는 겁니다. 견딜 때까지 견디지만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 웬만해서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너무나 견디다가 이걸 갖다 견디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떠난다. 그게 유망이다. 유망. 잘 나오는 많이 인용되는 고려사 기록에 보면 이미 예종대 12세기에 이 예종대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종이 하는 말이 지방 수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집 중에서 10집 가운데 9곳이 비어있다. 이러면서 한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종시대라고 하면은 기족시대의 전성기이기도 해요. 기족시대의 전성기이면서 이미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견디다가 도망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또 어려워져요. 남아있는 사람한테 도망간 사람 것까지 이 특산물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러한 의무는요. 마을 단위로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갚버리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또 세금이 또 더 많아져. 그럼 견디다 보다 이 사람도 또 떠나. 유망이 유망을 부르고 유망이 유망을 불어요.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백성들이 참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유망, 흘러서 없어진다. 유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 유망이 많으면 유망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배층은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벌써 문제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다. 요 1단계가 지나면 유망하다가 꼭요. 첫 번째는 유망.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초적이라고 그래요. 초적. 풀초자예요. 풀초. 도적적자. 도적은 도적인데 풀초. 이게 뭐냐면 산으로 갔다가 하전민도 하고 뭐도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때로 모여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산이나 들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초적 혹은 산적 그럽니다. 이제는 소극적으로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없는 데 가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살기 힘드니까 모여가지고 산이나 언덕 이런 데 고개마루 이런 데서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가나도 습격하고 간단하게. 이거를 초적이라고 합니다. 이 초적은 유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지배층한테도 고통거리지만 다른 남아있는 백성들한테도 고통거리예요. 왜냐하면 아니 초적이 도둑질하는데 지배층 것만 합니까? 멀쩡한 백성들 넘어가는 것도 또 도둑질도 하고 이러니까 지배층한테나 남아있는 백성한테도 고통을 주는 요 유망 단계를 다스리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초적, 산적과 같은 거
보통 초족이라고 표현해요. 풀초자. 초족이 된다. 이 초족 단계도 다스리질 못하면 이제 3단계 적극적인 저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력항쟁이다. 무력항쟁.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농민항쟁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죽기 살기로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갈아보자. 덤벼보자. 이것이 무력 농민항쟁이고, 무장을 한 다음에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나 세금을 수탈하는 수령을 죽이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무력항쟁의 단계다. 우리 역사에서요, 3대 무력 농민항쟁이 있어요. 3대 농민항쟁이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펼치는 이 농민항쟁 중에 3대 저항, 3대 농민항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9세기의 농민항쟁이에요. 후삼국 시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제1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통일신라 말에 9세기의 농민항쟁. 그 9세기의 농민항쟁, 통일신라가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농민항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겠다고 많은 곳에서 호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호족의 시대가 되는, 그래서 이게 9세기 농민항쟁. 두 번째가 지금 말한 11세기, 12세기 초까지의 11, 12세기 농민항쟁. 이게 고려시대 무신난 이후에 이게 두 번째 우리 역사의 농민항쟁이고, 세 번째 농민항쟁이 뭐냐면은 조선시대 가가지고 19세기에 홍경래난이라든가 동학난이라든가 이 19세기의 농민항쟁. 이게 우리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3대 농민항쟁인데 오늘 얘기하는 고려 무신난 이후의 농민항쟁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조이총의 난 그래가지고 원래 조이총이라는 분이 농민은 아닙니다만은 조이총이라는 분이 서경에서 농민 이제 일으키면서 이 탐관오리의 문제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농민들, 유망하는 사람들, 초족들이 가담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조이총의 난이고,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지역에 명학소라고 하는 특수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또 망이 망소이의 난 그래가지고 망이 망소이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무력 항쟁을 일으킨 것이고, 그 다음에 김삼이의 난, 그래서 뭐 저 청도의 운문사입니다만은 이 김삼이의 난도 또 일어나고, 효심의 난,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무력 항쟁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1단계의 유망을 못 막고 2단계의 초족을 못 막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3단계로 무력 항쟁이 일어나는 것이 11, 12세기 고려시대 농민항쟁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농민항쟁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천민도 들어가요. 천민도. 그래서 농민이 주지만 천민까지 해서 농민, 천민이 같이 고려시대 이 11세기, 12세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천민이 가담하게 되는 게 좀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 천민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민은 원래 국가의 의무가 없어요. 농민은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세, 곡물세, 뭐 노동력을 내야 되지만 천민은 일반 농민보다도 훨씬 신분이 낮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가 없어요. 세금을 안 받습니다. 군대 의무도 없어요. 왜 천민은 이 노비들은요, 군대에 안 갑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노예들이 싸움하는 거 봤어요? 노예들은 군인을 안 해줘요. 로마 제국 다른 거 보면 이
군인들이 가는데 뭐 배를 젓거나 일을 하지 기본적으로 군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노비라는 것은 정식으로 한 인격체로서 국민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만한 의미를 몰라요. 노비는. 군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싸우다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 내가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근데 노비가 왜 싸웁니까? 난 어차피 노비인데 내 이 사람의 노비든 상황이 뭐하면 저 사람의 노비가 되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노비는 군대 의무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천민이 합세하느냐? 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쪽에 천민이나 이쪽에 천민이나 마찬가지지만 더 잘해달라고 물론 불만도 갖는 거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아까 얘기한 최고 집정자 이의민 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지만 이의민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도요. 천민으로 기회를 잘 타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출세해서 최고 집정자까지 됐고 이것을 보면서 노비들이요. 이 고려시대 이 시대 천민들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담을 하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비는 최충원 최고 그 당시 집권자 최충원 집안의 노비인데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요. 요즘에만 왔으면 아마 인류 정치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비들한테 연통을 해가지고 야 모여라. 어느 절 밑에 소나무 밑에 모여. 그래가지고 노비들을 모아서 기본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때 만적이 했다는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왕우장상이 씨가 있느냐. 물론 옛날 고사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걸 갖고서는 왕우장상이 씨가 있느냐라는. 왕우장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든가 무슨 지배층, 재상이나 장군, 벼슬, 장군이라든가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 왕우장상, 이 높은 지배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배층이 씨가 있느냐, 우리는 노비라서 노비의 씨가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맨날 노비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민의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단결해서 다 몰아내고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노비가 해방될 수 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선진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약속한 날에 탁 나갔는데 그때 참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안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에 거사를 하자.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노비가 몰래 가가지고 최충원한테 일렀어요. 큰일 났습니다. 만적이가 우리를 모아놓고서는 반란을 일으키고 어르신들을 다 죽이고서는 노비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만적의 나는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아마 그 일러 바친 노비는 혹시 노비 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쉽게 이렇게 끝났지만 이 만적의 일장 연설이 의미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고려사 기록에 보면 노비의 이제 반란에 가담한 사람 노비 100명, 100여 명을 죽였다 돼 있어요. 적극 가담한 사람만 100여 명이지 그 의사를 하면 대략 뭐 5, 600명이 같이 뜻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완전 가담자만 죽였으니까. 이렇게 시대가 이제는 농민, 천민이 11세기,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망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초족 단계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무력 항쟁하는 시대가 왔는데 12세기 중반에 그것이 계속 될 뻔했는데 저 위에서 몽골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농민 반란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과 이 농민 반란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고 오늘은
무신난과 농민항쟁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6강, 고려시대 강의 6강입니다. 무신난과 농민항쟁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도 고려시대 하면 뭐가 생각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무신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 좀 더 아시는 분은 정중부의 무신난. 고려를 한 500년 정도 지속되는데 딱 그 중간쯤 해당하는 시기에 1170년에 무신난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왜 무신난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하고 이런 무신난이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농민항쟁이,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농민항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얘기들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신난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가까운 원인이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좀 먼 원인을 주려고 매질을 하려고 또 거꾸로 왕이 겨우 말렸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무신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이 씨름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이 씨름 것 같은 형태입니다. 해가지고 뭐 정식 씨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수박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스포츠가 있는데 이것도 마치 서로 문신, 무신 뭐 서로 겨루기도 하는데 문신과 무신이 마침 겨루는데 무신이라고 다 힘이 센 건 아니잖아요. 문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신이 막 도망갑니다. 못 이겨. 도망가니까 거꾸로 도망가는 그 무신한테 뺨때기를 때리면서 에이 부끄러운 거 도망을 가다니. 야,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무신으로서 그래 도망이 나가냐? 그러면서 뺨때기를 때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신들이 바로 누적 때 오던 그 이전서부터 문벌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무신이 차별을 받아오고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배층끼리 갈등을 겪고는 양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무신, 그중에서도 하급 군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장군들도 많은 차별을 받아가지고 불만이 있던 터에 바로 이 의종의 행태, 야외 잔치를 즐기면서 문신들만 즐기는 이 행태, 그리고 비인간적인 아까 김돈중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겹쳐가지고 무신들이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요즘 말로 못 참겠다 깨꼬리. 그래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날을 딱 정합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1170년입니다. 1170년 보현원이라고 하는 절에 이제 또 놀러 가게 돼 있어요. D-Day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의종이 탁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이제 자정에서 이제 놀러 갈 그 지점에 무신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다 죽였죠.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보현원에서 개경으로 돌아와가지고 개경에서도 문신이란 문신은 그 당시 구호를 외치기를 무릇 문간의 관을 쓴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러면서 피해 살육이 거행된 것이 바로 1170년 무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정중부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아까 김돈중과 정중부의 사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정중부가 정권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정중부의 무신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신 귀족이 문벌 귀족 사회가 무신난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이제 무신의 세상이 된 것이죠. 뭐가 바뀌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직책을 무신들이 갖는다는 점. 문신 시대, 문신 귀족 시대에는 가질 수 없었던 직책을 무신들이 권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물론 달라진 거죠. 또 왕도 바꿨어요. 의종을 쫓아내고 명종을 갖다가 왕위에 올렸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달라졌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냐?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조금 먼 원인을 따지자면 지난 제5강에서 강의한 것처럼 문벌 귀족 사회, 문신 위주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문벌 귀족 몇몇 가문 중심으로 권력이 모아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는 사회가 혼란해지고 더더욱 무신을 생각해 줄 여유가 없어요. 그런 것이 큰 문제고 물론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이제 무신 차별이 있었고
여기에 얹혀진 것이 뭐냐면 의종이라는 임금입니다. 이 의종이라는 임금은 취미도 잔치고 특기도 잔치, 그냥 잔치도 아니에요. 야외 잔치. 예? 이 오락이 주특기예요. 놀고 마시는. 예? 그 의종대 기록을 보면요. 하여튼 거의 매일 나갑니다. 해가지고, 야외로. 근데 문제는 나가서 그렇게 많이 노는 것도 문제지만 문신들만 논다는 거예요. 문신들만 술 먹고 서로 시도 하나 짓고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인탕 노는 거고요. 무신은 뭐 하냐? 보초 쓰는 겁니다. 보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도 뜨거운 여름날 자기들은 천막 치고서 싹 가려서 먹고 마시는데 무신들은요. 바깥에서 때 앞에서 보초 서야 된다거나 거꾸로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야외에서 보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보초 쓰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다 잘 챙기질 않아가지고 심지어는 밥도 굶는다고 돼 있어요. 아주 무신차별의 양상이 계속 지속되게 내려왔지만 의종시대에 이 잔치문화, 야외 잔치를 많이 나가면서 더욱더 무신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너무 의종이 문신들하고만 이렇게 놀다 보니까 문신들 중에서는 무신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이제 감정까지도 건드려요.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대표적인 게 이제 김부식이라는 분, 가장 대표적인 삼국사기를 쓰고 고려 문벌 귀족의 아주 대표 가문, 경주김씨 가문의 하나인데 그 김부식의 아들 중에 김돈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돈중. 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정중부는 장군이었고요. 나이도 좀 있었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을 쫙 길렀어요. 근데 이 나이 어린 김돈중이 연애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보초 쓰고 있는 이 정중부를 보고서는 이야, 그 수염 멋있다. 에? 이 수염도 촛불에 타냐? 그러면서 촛불을 갖고 와서 수염을 끌어올린 사건이 나왔어요. 예? 참,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심하죠. 그 당시로 볼 때 그만큼 이러한 해프닝 자체는 물론 김돈중이 지나친 거지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무신차별이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정중부가 화가 나가지고 김돈중을 때렸어요. 나중에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이가 정중부를 벌을 만일에 이러한 무신난이 어떠한 개혁의 의지나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정책을 피고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백성들한테도 다른 게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못 참겠다.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신들끼리 그다음에 또 갈등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무신들이 무신 세상이 됐지만 최고 권력을 누가 갖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무신 시대 보면은 이렇게 편명이 납니다. 정중부에서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최고 집정자가 되고 경대승에서 이의민에서 최충원 뭐 이렇게 하살표 표시로. 근데 이런 것들이요 무슨 대단한 원칙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이게 바뀐 게 아니고 이 권력 다툼이에요. 단순하게. 경대승이라는 사람은 키도 컸고 아주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대승이가 집권을 딱 한 것이고 경대승이가 집권했는데 그 다음에 이의민이라는 사람,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천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절에 종의 그 노비였고 천민 출생인데 정말 심은 천하장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군인이 됐냐면 완전 건달이었거든요. 건달이고 건달은 보통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건달이 말이죠. 일을 저질러 가지고 가나에 끌려가 가지고 매질을 하는 매질. 예? 근데 이 이민희는 얼마나 건장한지
그렇게 맞고도 끄떡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매질을 하던 수령이 이민희는 저렇게 패도적 견디니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군인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네가 그 건장한 체구를 국가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이민한 사람은 뭘로 유명해졌냐면요. 의종이 이제 무신난을 일으킨 다음에 의종이 경주로 쫓겨갔거든요. 나중에 뭐 다시 또 그 다음에 문신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종을 다시 불러들여 와서 뭐 나라를 갖다가 다시 바꾸려고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무신들이 다 물리쳤는데 자꾸만 의종이 살아있는 한은 문신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의종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민한 사람이 경주에 가가지고요. 이 심이 얼마냐면 의종을 갖다가 이 꺾기로 두 손으로 욱 해가지고 예? 몸통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절단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의종을 그냥 꺾기 한 방으로 죽였다 그래요.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세고 신분은 천민이고 이런 사람이 경대승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최고 집정자 된 거죠. 특별한 비전이 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권하면 또 거기 따랐던 사람들이 다 지방수령으로 나가가지고 지방수령 나가서 자기 이권 챙기기에 바쁩니다. 백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이민희가 최충원으로 바뀌는 과정도 보면요. 얼마나 이들이 비전이 없었고 특별한 개혁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권력 다툼인가를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임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출세하니까 그 아들 둘이 너무나 이게 행패를 부려요. 아버지의 건선을 믿고 하도 이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쌍칼이라고 했습니다. 쌍칼. 예?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지영이라고 그 아들 이지영이가 최충원이라는 사람 뒤에 왜 최충원으로 바뀌냐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집권자 이민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지영이가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비둘기를 가져와요. 훔쳐요. 그러니까 이 최충수는 비둘기를 뺏기니까 형한테 가가지고 최충원한테 가서 나 억울합니다. 저 이민의 아들이 내 비둘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최충원은 처음에는 뭐 가냐에다가 이 동생이 자꾸만 이거 안 됩니다. 저것들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권력을 다 오로지 하고 창고에는 음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저러니 저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충원이가 전격적으로 이민과 그 아들들을 제거해버려요. 제거의 근원이 시작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뭘 말해줍니까? 무신이 정권을 잡았지만 어떤 개혁 의지라든가 새로운 비전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그것도 오래 가지다. 정중부에서 경대승 10년도 안 가요. 경대승에서 이이민 몇 년 안 갑니다. 이이민에서 최충원 한 10몇 년 갑니다만은. 다 하루살이처럼 이게 살고 하다가 최충원한테 온다. 최충원은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최충원은 다른 무인하고는 달리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다른 정책을 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신을 우대한 거예요. 어차피 칼자루는 무신이 잡았는데 무신들 위주로만 정치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문신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또 그나마 자신의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좀 제도화시켜서 좀 제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정별감 뭐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제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그 뭐 정중부나 경대승이나 이민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비록 무신 집권자지만. 그래서 최충원은 세습이 됩니다. 최충원은 자기가 집권하다가 자기 아들 최우한테 넘겨주고요. 최우는 자기 아들 최항한테 넘겨주고 최항은 자기 아들 최의한테 넘겨주고 이 4대에 걸쳐서 이루어져서 우리 이걸 갖다가
최씨 정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씨 무신 정권 혹은 이 최씨 무인 정권은 4대에 걸쳐서 나름대로 문신을 우대하고 좀 제도화시키면서 정치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어졌고,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전에 문신이 잘한 건 아니지만 무신들의 경우에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개혁 의지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무신난을 겪으면서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신들이 그 전에 못 가졌던 것을 경쟁적으로 더 가지려다